당나귀 자서전 체밧 사키르. 이 체밧 사키르는 1886년에 태어나서 1978년에 사망한 터키의 대표적인 소설가입니다. 당나귀 자서전. 나는 늙어 빠진 당나귀회다. 먼저 나는 어째서 이 자서전을 쓰게 되었는지 그 동기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내가 크게 낙심하여 풀이 죽어서 머리를 낮게 들이우고 있을 때 나는 문득 내게 던져지는 동정어린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주 귀가 좋지요. 내 말이 거짓없는 진실임을 알기 위해서는 잠깐 내 귀를 바라보기만 하면 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인간들의 말을 모두 알아듣지요. 하지만 찌끄릴 줄은 모릅니다. 노력은 해보았지만 나귀의 울음소리밖에는 낼 수 없더군요. 말하는 재주는 나의 위대한 조상인 발람의 당나귀엔 주어졌더랍니다. 그 나귀는 어찌나 현명했던지 예언자의 상담자 노릇을 했을 정도라니까요.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나에게 말을 건넨 사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불쌍한 나귀야, 너 무엇을 그리 슬퍼하고 있느냐?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말하기를 자기는 작가이며 예술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가니 작가냐는 인간들은 우리네 짐지는 당나귀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생이 많으니까요. 내 눈을 들여다보자 이 사람은 그의 영혼의 귀로 내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내 생애의 이야기는 많은 여배우의 생애보다도 더 흥미 있을 것이라고 그분은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난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괄호를 쓰거나 패러그래프를 바꾸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점 역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쪽 귀를 쳐들면 괄호를 여는 표시입니다. 내가 다른 한쪽 귀를 쫑긋하면 괄호를 닫는 것입니다. 내가 뒷발질을 2번 하면 그것은 패러그래프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눈과 눈으로 발길질과 귀를 쫑긋거리는 동작으로 나는 내 자서전을 받아 쓰게 하였지요. 내 늙은 나이와 고질이 된 류머티즘 때문에 발길질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그분은 내가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보편적인 발길질을 실천에 옮긴 점에 있어서 철학 나귀인 플라토를 능가한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나는 4월의 어느 날 아침 커다란 소나무 그늘 밑의 부드러운 암록색 풀밭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농부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어머니를 둘러싸고 모여들어서 서로 지지 않겠다는 듯이 큰 목소리로 어머니를 격려했지요. 나는 그 소리를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들었답니다. 어머니가 나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풀밭에 낳아놓자 기쁨에 쌓인 굉장한 갈채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복된 날 아들이 태어났도다. 나의 어머니와 그를 대신해서 나의 주인인 늙은 메미시 아가는 따뜻한 축하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시파, 즉 당나귀 새끼라고 불리어졌고 어머니는 당나귀라고 불리었죠. 나는 분명히 가장 훌륭한 사이프리오트 종의 순종 시파였으므로 좋은 당나귀가 될 것이라는 말을 메미시 아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졸린 눈을 떴지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는 지저귀고 벌은 잉잉거리고 나비는 훌훌 날았습니다. 나는 이처럼 밝고 행복한 세상에 태어난 것이 황홀하기만 했습니다. 농부들은 내 털이 명주실 같고 내 눈이 부드럽고 까맣다고 단언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또 핥아 주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를수록 날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정오가 되니 나무는 매미떼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태양열은 나의 뼛속까지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나는 발이 후들들 떨려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어머니의 꽃냄새가 풍기는 젖꼭지를 찾아냈지요. 나의 어머니는 어서 빨라고 내 몸의 이곳저곳을 이빨로 부드럽게 걸쩍거려 주면서 힘을 돋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면목은 빨고 나니 기운이 지쳐 풀밭을 비실비실 걸어갔습니다. 내 등은 진한 갈색이었지만 배는 눈처럼 희었습니다. 나는 배를 햇빛에 드러내고 달콤한 낮잠을 한숨 잤지요. 이렇게 해서 꿈길 같은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안장도 없고 짐도 없고 등가죽에 몽둥이를 맞지도 않고 목에 매서운 회초리를 맞지도 않고 이래야 낄낄 소리도 없고 유년 시절이야말로 바로 행복한 세월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나는 자라났습니다. 아직 어머니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나는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으므로 내가 그를 닮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이따금 그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는 사이프리오트라고 하지요.
나의 주인인 착한 노인은 어머니의 등에 올라타면 어머니는 아주 가뿐하게 그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는 늪가의 모기처럼 바싹 마르고 여위고 가벼웠으니까요. 나는 어머니의 주위를 맴돌면서 뒤로 처져서 가다가는 느닷없이 앞질러 가곤 했지요. 나는 언제나 어머니의 곁에서 까불고 뛰어놀았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는 낙타라고 부르는 그 느리고 천치 같은 짐승을 만났는데 조금도 우리와 비슷한 데라고는 없었습니다. 이 낙타들은 언제나 우리들 당나귀에게 이끌려 다녔는데 그들은 어찌나 아둔한지 어디를 가야 할지 길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말이라고 부르는 동물도 만났습니다. 인간들이 말의 귀가 짧은 것에 대해서는 웃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귀가 길다고 우스워하는 꼴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머니의 주위에서 뛰놀면서도 나는 가끔씩 이 풀 저 풀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느라고 넉장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나는 핏 하고 파리를 쫓아버립니다. 한번 걷어차서 듣지 않으면 두 번 연거푸 발길질을 했지요. 처음엔 나는 우리의 착한 매미씨 아가 노인이 삶을 즐기고 있는지 어떤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힝 하고 부르짖으며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에 가서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볼 때면 마치 발굽을 차고 뛰노는 것이 자기 이기나 한 것처럼 기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 자라라 이 까부는 놈아 하고 소리치며 나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약 20-30마리의 내 또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일하러 나가면 우리는 우리 속에 갇혀지지요. 우리는 서로 몰고 차고 뒷다리를 쳐들면서 뛰어놀았습니다. 그것은 무척 재미있는 일이었죠. 신선한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게 되자 우리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 그들이 돌아오면 마구간은 온통 젖을 빠는 새끼들로 법석대곤 했지요. 내가 돌아가신 나의 삼촌 캄베르에게 우는 방법을 배운 것도 바로 그 마구간에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이 순간에 그의 귀가 천당에서 노래 부르고 있기를 비나이다. 그는 마치 온 하늘의 공기, 구름, 별, 번개 등 모든 것을 자기 가슴에 들이마셨다가 천둥처럼 우렁찬 소리를 쏟아내는 것만 같았으므로 마구간 속의 우리 젊은 패들은 그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길게 가락을 내리고 하늘로 퍼져나갈 때면 놀라움과 감탄으로 벌렁거리곤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귀를 곤두세우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긴장하여 주의를 기울였죠. 끝장에 가서 우리는 귀를 요란스럽게 두드리며 가르침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신의 창조물의 세계입니다. 2년이라는 행복한 세월이 꿈길같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굉장히 큰 당나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당나귀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관로 속에 특히 마을에서 당나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나는 가장 뛰어난 당나귀였습니다. 그러나 곧 재난이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나의 주인인 불쌍한 매미씨 아가 영감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악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나를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늙은 주인은 슬프고 지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세상이로구나. 나는 내 자식들과 그들의 어미를 몽땅 잃었단다. 불쌍한 아이들은 네 어미를 무척 사랑했지. 그들은 네 어미의 머리를 꽃으로 장식해 주었고 그들의 조그만 손으로 꺾은 한 주머니 클로브 풀을 먹이곤 했단다. 네 어미는 우스대는 아이들을 등에 태우고 즐겁게 달리곤 했지.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구나. 이제 너희와 작별하게 되었으니 네 어미는 이 마을로 너는 저 마을로 떠나가는구나. 이 세상이란 슬픈 작별과 가슴을 찢어 발기는 이별뿐인가 보다. 내가 먼저 영원히 떠나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가 얼마나 신통한 놈인지 알아보았고 그래서 나는 여간 기쁘지 않았단다. 나의 두 눈에 입 맞출 때 그는 꼭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힘없이 늘어뜨린 채 걸어갈 때 나는 그를 향하여 슬프게 울부짖었지요. 그는 여인 얼굴을 돌려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늙은 눈 언저리에는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착한 주인은 항상 나를 이해하고 있었답니다. 누구나가 악한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물론 내가 집 나르는 짐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내 등에 산더미처럼 실으려고 했지요. 나는 내 백가죽이 터지고 내장이 온통 길거리에 흩어지고 말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짐을 실은 후에 그는 껑충 뛰어올라 짐 꼭대기에 올라탔습니다.
내 눈은 당장이라도 툭 튀어나올 지경이었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나는 젊었지요. 나는 먼 길을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장이 등가죽을 벗기고 못이 발굽 속에 찔려도 나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탕 속에 나를 놓아두어도 나는 마치 푹신하고 부드러운 집자리에 눕기라도 한 것처럼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그 악한은 낙타조차도 먹지 않을 마초를 나에게 먹였지요. 나는 농부들처럼 참을성 있게 견뎌 나갔습니다. 농부들은 유순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팔자지. 이마 위에 그렇게 씌어 있는 걸. 나는 매미씨 아가 영감이 장태에서 찌꺼린 말을 슬프게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글쎄 생각 좀 해보게. 만약에 우리가 이 온순하고 귀중한 짐승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신력이 얼마나 비참하겠나를. 이와 같이 하는 동안에 나는 14살이라는 기막힌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력도 힘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악한은 나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10발자국마다 그의 묵직한 작대기는 나를 후려 때렸고 나는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내 다리는 굳건하지 못합니다. 나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었을 때의 나를 알고 있는 농부들은 악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그 옛날의 매미씨 아가의 당나귀인가요? 불쌍한 놈 같으니 저 꼴 좀 보시오. 이제 곧 죽겠군요. 악한은 두려운 생각이 들어 내가 죽기 전에 나를 팔아치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값을 받아내기 위해 그는 나를 잘 먹여주었고 한 달 동안 들과 골짜기를 한가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웃 도시에서 수희라고 하는 안경을 쓴 흉악한 짐승을 불러왔습니다. 이 작자는 내 눈구멍에 바늘을 찔러 넣어 피하에 주사를 놓았지요. 그러고는 내 이빨을 줄로 썰었습니다. 나는 내 동료 당나귀들이 그럴 듯이 참을성 있게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꼬리를 쳐들고 기름을 칠할 때에는 살이 다 들어가는 것만 같아서 나는 참을성을 잃고 말았으며 그의 안경을 쓴 까만 두 눈을 겨냥하여 발길질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의 겨냥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칠한 이 고약한 액체는 나를 불로 찢는 것만 같아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춤을 추듯 날뛰며 소란을 떨었죠. 화끈거리는 열을 식히려고 나는 꼬리를 흔들어 바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고통은 심하여 나는 미칠 듯이 껑충거렸습니다. 내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흥분한 망아니처럼 활기 있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튿날 한 대의 큰 자동차가 닥쳐 들어와서는 거만하고 근엄한 표정을 지은 몇 명의 뚱뚱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동안 내 가슴과 배를 재었습니다. 내가 끙충거리고 발길질을 하는 동안 악한과 뚱뚱한 사람들은 흥정을 하고 다투고 언성을 높이곤 했습니다. 악한은 내 장점을 큰 목청으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 당나귀는 이제 겨우 5살이요. 관로 속에 빌어먹을 놈의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오. 이놈이 얼마나 생기에 차있고 남성적인 활력을 가지고 있는지. 100마리의 암당나귀를 데려다 놓더라도 순식간에 새끼를 베게 할 테니까 이런 모양으로 2시간이나 옥신각신했답니다. 그러나 제일 뚱뚱한 작자가 말했습니다. 250일이라 내겠소. 그 이상은 한 푼도 더 못 내겠소. 이렇게 해서 이들은 악수를 했습니다. 나는 팔린 것이지요. 안녕히들 가시오. 이 당나귀의 숙놈 행세하는 꼴을 보면 기가 막힐 것이요. 짐짓 조롱하는 말투로 악한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동안에 마국간지기 소녀는 나를 끌어내갔습니다. 그들은 나를 크고 깨끗한 마국간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문 위에는 큼직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립가축품종개량소. 그들은 나를 칸막이로 된 장소로 끌고 가서 붙잡아 메었지요. 나는 이웃 친구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암놈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보니 모두 순놈들 뿐인 모양입니다. 그러자 떠들썩하게 짓거리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중 우두머리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이놈은 이곳에서 제일 훌륭한 종마라네. 그래서 난 이놈을 돈판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그러고 나서 그는 카드에 무엇인가 갈겨 쓰더니 그것을 내 여물통 위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 농민들이 글을 배울 적에 나도 어깨너머로 익혀두었지요. 라고 갈로석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읽어보니 이름 돈판, 나이 5세, 키 140, 무게 90.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귀리, 금포도, 마초, 아마유씨, 저녁
귀리, 마초, 홍당무, 소금. 이야, 이건 훌륭한 잔치상이군. 하지만 내 나이에 어떻게 종만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우리 네 발 가진 짐승이 겪어야 하는 풍파란 기이하기도 하지요. 나는 홍당무를 먹어 점점 살이 올랐습니다. 약 4개월 후 나는 수백 마리의 암당나귀들이 수라장을 이루고 있는 시장 바닥으로 운송되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미리부터 정부에서 기르는 건장한 순종 종마가 이 시장 바닥에서 일반 암당나귀들과 교접을 붙이게 될 것이라고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농부들은 씨를 받을 암당나귀들을 끌고 시장 바닥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농부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번호표를 교부받았지요. 꼬리를 흔드는 암놈들은 줄을 지어 한없이 뻗쳐 서 있었습니다. 자, 도노한, 이제 솜씨를 보여드리라. 그들은 이런 격려의 말과 함께 나를 가만히 트럭에서 밀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근사한 사랑의 솜씨를 구경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홍당무와 아마요 씨와 그 밖의 음식을 양껏 먹었으므로 나는 물소처럼 배불뚝이가 되었고 전년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는 되었을 내 나이를 생각해 보시구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입과 코를 벌렁거리며 황홀한 암컷의 냄새를 들이마실 수 있었던 시절은 흘러가 버린 것이죠. 더구나 덜커덩거리는 트럭에 실려 긴 여행을 한 끝이라 나는 내 발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땅에 내려서자마자 나는 주저앉아 버렸죠. 농민들은 이렇게들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품종 개량수에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소? 정말이야, 이 종마는 실무자가 되고 말걸? 하하, 이놈은 일할 생각이 없어 그저 홍당무나 먹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죠. 이놈은 공무원이란 말이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또 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글쎄, 내가 뭘 하든 목이 타서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판 우물은 찾아가지 말라니까? 물이 있을 까닭이 없어. 마부들은 나를 쿡쿡 찌르면서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이래서 자, 어서 시작하라니까 도노한. 그러나 나는 넉 달 동안이나 정부의 종마 노릇하기에 습관이 되었죠. 그저 홍당무나 먹고 잠이나 자는 것이죠. 그러니 이까짓 암놈들이 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자 마침내 이들은 모든 자기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깨닫고는 욕짓거리를 퍼붓고 발길로 걷어차며 나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게 그래 점잖은 늙은이에 대한 대접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급히 마국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또다시 무거운 짐을 나르는 고역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절실히 유년 시절에 행복했던 나날의 추억을 더듬었습니다. 티없이 맑고 푸르던 정다운 풍경, 암녹색 부드러운 풀밭, 매미씨 아가 영감, 나의 어머니, 내 등에 올라타고는 꾀꼬리와 나비를 읊은 시를 외우고 노래 부르던 아이들, 나는 또한 나비들과 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싣고 혹사당하는 대신 그들처럼 헐훌 날아다니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참 이상도 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시인들이 하늘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늘에는 새들과 꾀꼬리와 천사라고 불리우는 날개 달린 존재들이 가득 차 있다고 읊조리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당나귀가 있다고 노래 부른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도와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꼭 한번 어떤 녀석의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그놈은 틀림없이 우리 당나귀의 친척일 거예요. 날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놈,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그 뒤범벅인데 페가수스, 이 페가수스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천마를 말하죠. 페가수스라는 날개 달린 순나귀입니다. 그놈은 온몸이 시뻘겋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대신 모빌가스의 광고 그림으로 전락한 수치감에 몹시 화가 치밀고 부끄러웠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언젠가 내가 태워다 준 어떤 젊은이는 말하기를 우리 당나귀들은 말이나 낙타와 비교할 때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나귀의 운명은 이 세상에 있어서의 천재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부들은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농가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학자라고 부르는 두 사람의 뚱뚱보도 역시 농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둘 다 염소똥을 가득 채운 두 개의 푸대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태울 수는 없었으므로 한 사람은 내 등에 올라타고 또 한 사람은 내 동생인 당나귀를 타게 되었지요. 내 등에 올라탄 사람은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찌끄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눈짓과 콧소리와 기회의 신호를 써가며 말했습니다. 과거 6세기 동안이나
우리 등에 이 나라의 경제를 짊어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부족한지 또 누룩돼지 같은 경제학자를 싣고 가야 하는구나. 1시간쯤 지나니 나는 기운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때리고 차고 했지만 당나귀 고집이라는 말도 있듯이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따금 자기의 불쌍한 창조물을 구하기 위하여 나타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마침 한 대의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요란스럽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운전사는 차를 멈추고 지독한 욕설을 퍼부어대며 그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지요. 운전사는 모자를 금방지게 쓴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는데 모자 밑으로는 새의 날개라고 일컫는 한 줌의 머리카락이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귀 뒤에는 담배 한 개비가 꽂혀 있었습니다. 무척 약삭빠른 눈초리를 한 그의 조수 역시 그에 못지않게 혈기왕성했지요. 그 운전사는 외쳤습니다. 이 천치 같은 놈아, 불쌍한 짐승을 그렇게 다루는 법이 어디 있어? 운전사는 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수를 향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짐승을 우리 고장으로 데리고 갈 생각일세. 그러고 나서 그는 경제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병신 같은 놈들아, 네 놈들을 팔아본 대자 이 당나귀의 가죽만큼도 값이 나가지 않을 게다. 그와 그의 조수는 나를 이렇게 세워 트럭에 태웠고 우리는 부르릉 소리와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산기슭에 나를 놓아주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내가 내년 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우리 짐승들은 죽을 때가 가까워 오면 쓸쓸한 산길석을 찾아간답니다. 그리고 혼자서 외로이 천지 조화와 대결하여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자는 내세에는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습니다. 저승에 가면 나는 천당 골짜기에 이슬 먹은 클로브 풀과 꽃들 사이에 눕게 되겠지요. 이곳에서 독수리들이 나의 썩은 고기를 파먹고 내 뼈가 햇빛에 바래는 동안 나는 졸며 꿈을 꾸겠지요. 누가 압니까? 나는 그곳에서 착한 매미씨 아가 영감과 나의 어머니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곳 말고 어디에 그들이 갔겠습니까?